더 나은 삶을 꿈꾸며 가족과 함께 떠났던 한 남자가 어떻게 살인자가 되려 했는지 그 끔찍한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40대 중반의 강민호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 윤서연과 두 자녀를 둔 그는 15년간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삶에 지친 민호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겠다는 포부였습니다. 이민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민호는 한국에 있던 작은 아파트를 팔고 부모님께 돈을 빌려가며 이민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남편을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부부였고 민호는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봄 강민호 가족은 밴쿠버에 정착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경제적 어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호는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고 서연은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중산층 삶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민 오기 직전부터 고등학교 동창인 박소희와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10년 전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었는데 우연히 동창회에서 민호와 재회한 후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가 이민을 떠난 후에도 두 사람은 카카오톡과 국제전화로 매일같이 연락했습니다. 이민 생활 1년이 지나면서 민호와 서연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와 문화 적응의 어려움 속에서 부부는 자주 다투었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소희를 그리워했고 서연에게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변화를 느꼈지만 이민 생활의 어려움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2022년 여름 민호는 급작스럽게 한국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업 기회를 알아보러 간다는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민호는 한국에 가서 소희와 3주를 함께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 소희의 집에서 동거하다시피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민호는 서연에게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과 아이들에게 더욱 냉담해졌고 밤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서연이 물어보면 회사 일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부부 관계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민호와 소희의 수백 통의 메시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함께 살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호가 소희에게 곧 자유로워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고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이혼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서연은 충격에 빠졌지만 이혼은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20년 함께 산 세월과 두 아이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혼은 경제적으로도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소희는 매일 전화해서 언제 한국으로 돌아오느냐고 재촉했습니다. 민호는 서연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자 강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때로는 물건을 던지며 협박했습니다. 서연은 두려웠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참았습니다. 2023년 가을 민호는 서연에게 한국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부모님도 뵙고 잠시 쉬었다 오자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의아했지만 혹시 남편이 마음을 돌린 건 아닐까 하는 희망으로 동의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때문에 캐나다에 남기고 부부만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민호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고 냉담했습니다. 부모님 댁에 들르지도 않았고 서울의 한 작은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서연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뭐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매일 밤 늦게 들어왔고 술 냄새를 풍기며 서연을 노려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서연에게 내일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경기도에 아름다운 저수지가 있는데 함께 가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이 화해하려는 건가 싶어 조심스럽게 기대했습니다. 20년 부부였던 만큼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렌터카를 타고 경기도 외곽의 한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민호는 말이 없었고 서연도 긴장한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저수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변엔 사람이 없었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민호는 차에서 내려 저수지 둑길을 걸어가자고 했습니다. 서연은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물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호는 갑자기 멈춰 서더니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서연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제 끝내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봐요. 2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민호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20년? 난 이제 지쳤어. 소희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그 순간 민호는 갑자기 서연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서연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저수지 쪽으로 비틀거렸습니다. 민호는 다시 한 번 더 세게 밀었고 서연은 물가 가까이 넘어졌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서연의 팔을 잡아당겨 물속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바위를 붙잡았습니다. 민호는 더 세게 끌어당겼고 서연의 옷이 찢어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서연이 울부짖었습니다.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의 머리를 누르려 했고 서연은 온 힘을 다해 발버둥쳤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뭐 하는 거예요? 낚시를 하러 온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순간 당황했고 서연은 그 틈을 타 몸을 일으켜 도망쳤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젖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낚시꾼이 다가오자 민호는 차로 뛰어가 급히 떠났습니다. 서연은 근처 마을까지 달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서연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민호를 수배했습니다. 민호는 서울의 한 모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이 잘못됐어. 어떻게 하지? 소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호는 저수지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소희는 충격을 받았지만 민호에게 일단 숨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 민호는 다시 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연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언니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사과한다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서연은 경찰에 신고하라는 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호는 피곤하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울면서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너무 힘들었어. 서연은 남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고 민호는 결국 다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서연이 거절하자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이렇게 집착해? 이제 끝난 관계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20년을 함께 살자고 했어요. 아이들의 아버지잖아요. 민호는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술에 취한 채 서연의 언니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서연을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언니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민호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계속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와. 이혼 서류에 사인해. 서연은 집 안에서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민호는 여전히 현관문 앞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민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술에 취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호는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저수지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민호는 저수지 사건을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연이 실수로 미끄러졌고 자신이 구하려다 오해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진술과 낚시꾼의 목격담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민호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면회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민호는 소희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희는 단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민호를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민호가 계획적으로 서연을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을 핑계로 한국에 데려와 인적이 드문 저수지에서 살해하려 한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민호의 변호사는 우발적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검사 측에 유리했습니다. 서연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술했습니다. 저는 단지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어떻게 저를 죽이려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방청객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호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두 아이의 어머니를 돈과 새로운 사랑 때문에 죽이려 했던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민호는 구치소에서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서연에게, 아이들에게,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민호를 포기했습니다.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민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은 20년을 함께 산 배우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가정과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서연은 캐나다로 돌아가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증오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참회하며 지내고 있지만 잃어버린 가족과 20년의 세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희는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호가 원했던 제2의 인생은 결국 감옥 안에서의 참회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일시적인 욕망과 감정에 휩쓸려 평생을 함께한 가족을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줍니다. 민호는 새로운 사랑과 자유를 꿈꿨지만 결국 얻은 것은 10년의 징역형과 평생의 죄책감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지금도 악몽에 시달립니다. 저수지에서의 그날
남편의 차가운 손길이 자신을 물속으로 끌어당기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고 아이들을 위해 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슬프고 외로워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책임감의 무게를, 그리고 일시적 감정에 휩쓸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호처럼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거운 내용이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